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고을에 최문석이라는 양반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했고 글 공부도 제법 했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지던 터라 벼슬길은 일찍 접었지요. 그런 최문석에게도 혼인 정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한씨 부인은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에 여느 집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예쁘장한 아씨들도 많았고 그를 아는 규수도 덜어 있었지만 한씨 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입이 가벼우면 집안 망하는 법이지. 총기가 지나치면 시어미를 업신여기고 말기가 밝으면 집안일에 이러쿵 저러쿵 따지기 일쑤란다. 한씨 부인의 눈에 든 처녀는 뜻밖에도 김소은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16살이었는데 소문이 묘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보아줄 만하되 말기가 더디고 둔하다는 소리가 따라다녔지요. 말을 걸어도 한참 뒤에야 대답하고 시킨 일도 서툴게 한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흡족해 했습니다. 그 정도면 딱 좋지. 집안일 물으면 고분고분 따를 것이고 나서서 참견할 일도 없겠구나. 무엇보다 우리 집안 사정을 이리저리 캐묻지도 않겠지. 이강윤도 어머니의 뜻에 크게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문석에게는 숨기고 싶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해진 것은 아버지 댁의 이웃 고을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면서부터였는데 그 과정이 깨끗하지 못했지요. 한 집안이 몰락하고 원한이 생겼지만 최문석의 집안은 그 사실을 애써 덮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말기 밝고 눈치 빠른 며느리는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차라리 둔하고 순한 아내라면 집안의 치부를 건드릴 일도 없고 자신을 위협하지도 않을 터였지요. 중매가 오가고 사주단자가 오갔습니다. 김소은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혼처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최문석 내 혼담을 반겼습니다. 납해가 오가고 길일이 잡혔습니다. 혼례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이 도령댁이 김소은이라던데 그 둔한 여자 맞지? 맞다네. 말을 걸면 한참 멍하니 있다가 대답한다더군. 허허, 이 도령도 참. 그렇게 글을 읽더니 둔한 아내를 맞다니. 하지만 최문석 내 집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씨 부인은 흐뭇해하며 혼례 준비를 서둘렀지요.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김소은은 붉은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김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하지 않았지요. 신부 행차가 최문석의 집에 닿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김소은은 가마에서 내려 절을 올렸는데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대꾸가 없었지요. 저것 봐라. 정말 말이 없구먼. 혼례날인데도 절이 멍하니 있으니 속이 답답해 보이는구나.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한씨 부인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저 정도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집안일에 쓸데없이 나서지도 않겠다 싶었지요. 최문석도 신부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렇게 조용하고 둔해 보이는 아내라면 집안의 비밀을 캐낼 일도 없고 자신을 위협할 리도 없었으니까요. 혼례가 끝나고 김소은은 최문석의 집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맞으며 말했지요. 이제부터 이 집 며느리니 시키는 대로 잘 따르거라. 무슨 일이든 나에게 먼저 물어보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김소은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목소리는 작고 낮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최문석도 옆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집안일이나 시키고 조용히 지내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김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는 동안에도 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의 흠집, 벽에 걸린 족자의 위치, 마루 귀퉁이에 놓인 괴짝의 자물쇠, 한씨 부인의 말투와 눈빛, 최문석의 손이 떨리는 순간까지 모두 김소은의 눈에 담겼지요. 누가 보기에는 그저 고개 숙이고 멍하니 서 있는 새색시였지만 김소은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김소은은 혼자 신방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지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문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소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문석은 아내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둔하고 말이 없는 아내였지요. 이 정도면 앞으로도 문제될 일이 없을 터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김소은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 눈빛만은 촛불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문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맞아들인 아내가 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리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터였습니다. 김소은이 최문석의 집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집살이는 새색시에게 가혹한 법이었지요.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부엌일, 바느질, 마당 쓸기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김소은의 손놀림은 이상하게도 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러주면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고 시킨 대로 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지요. 얘야, 부엌에 가서 된장독을 확인하고 오너라. 장이 익었는지 봐야겠다. 예, 어머님. 김소은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요. 저렇게 느려서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 정도로 둔하면 집안 사정을 캐물을 일도 없을 터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금세 소문을 냈습니다. 최문석 내 새색시가 말기가 더디고 일도 서툴다는 소리가 퍼졌지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인네 며느리 봤나? 인사를 시켜도 한참 뒤에야 절을 하더군. 맞아, 나도 봤어. 말을 걸었는데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더라고. 허허, 최 도령도 참. 그런 며느리를 들였으니 앞으로 고생이겠어. 하지만 김소은은 그런 소문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이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은 손님이 오시니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잘 따라하거라. 예, 어머님. 김소은은 부엌으로 가서 한씨 부인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국을 끓였지요. 그런데 손놀림이 느려 한씨 부인이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느리게 하면 언제 다 하겠느냐? 좀 더 빨리 움직여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김소은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음식은 제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았고요. 한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느리긴 해도 시키는 일은 하는구나. 그 정도면 됐지. 저녁 무렵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문석의 친구인 박서방이었지요. 박서방은 최문석과 함께 사랑방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소은은 음식을 들고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상을 내려놓는 동작도 조심스럽고 느렸지요. 박서방이 김소은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인이 참 얌전하구먼. 말이 없고 조용하니 좋겠네. 최문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지요. 박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자네 소문이 사실인가? 부인이 말기가 더디다던데. 허허, 그저 조용한 성미일 뿐이네. 최문석은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박서방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둔하고 느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집안의 비밀을 캐낼 일도 없고 자신을 위협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소은은 사랑방 밖에서 박서방과 최문석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리는 목소리였지요. 김소은은 그 말들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박서방의 말투, 최문석의 어색한 웃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까지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은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보았지요. 김소은의 빗자루질은 느렸지만 꼼꼼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지요. 한씨 부인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느리긴 해도 성실하긴 하구나. 그때 이웃집 안악이 담을 넘어 말을 걸었습니다. 최 부인, 며느리가 일을 잘하는가 보네. 글쎄, 느려서 답답하기는 한데 시키는 일은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 허허,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쩔 뻔했나.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두 사람은 김소은이 듣는지 모르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소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쓸 뿐이었지요. 하지만 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최문석네 집안 사람들은 모두 김소은을 얕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둔하고 느린 며느리라는 평판이 굳어졌지요. 하인들도 김소은을 대할 때 예전만큼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기가 더딘 여인이니 함부로 굴어도 괜찮다고 여겼으니까요. 빨래가 다 마르지 않았는데 가져가셔도 되겠습니까? 머슴이 김소은에게 물었습니다. 김소은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지요. 머슴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렇게 둔한 부인이라니 참 답답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은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누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집안의 서열과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지요. 머릿속에는 이미 이 집안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약한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소은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김소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둔하다고 여기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방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최문석도 아내가 둔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소은 앞에서 가끔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지요. 어차피 아내는 알아듣지 못할 거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김소은은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문석네 집안이 어떻게 땅을 사들였는지, 어느 집안이 몰락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각조각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김소은은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며 실을 꿰었지요. 한씨 부인이 옆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얘야, 바느질도 느리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꼼꼼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느려도 제대로 하면 되는 게지. 한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을 계속했지요. 하지만 김소은의 눈빛은 바늘끝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김소은의 눈과 귀를 통해 머릿속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언젠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게 될 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소은은 바느질을 멈추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모두가 자신을 얕잡아 보는 지금 김소은은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쓸모있게 될 것임을 김소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소은이 최문석의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마당에 쌓이기 시작했지요. 김소은은 여전히 둔하고 느린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김소은의 귀와 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문석의 친구 몇몇이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이야기꽃이 피었지요. 김소은은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방과 부엌 사이에는 좁은 복도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서가 그런데 말이야. 자네 집안이 예전에 박진사댁 땅을 샀다지. 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사랑방이 조용해졌지요. 김소은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네. 그때 박진사가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넘긴 것뿐이야. 최문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김소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허나 소문이 좋지 않더군. 박진사댁이 그 일로 완전히 몰락했다지 않나? 그야 운이 없었던 게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네. 최문석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하지만 김소은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중요한 조각 하나를 얻었습니다. 박진사댁 땅, 빚 몰락. 그 단어들이 김소은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은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김소은은 조용히 물동이를 채우며 귀를 열었습니다. 박진사댁 말인데 요즘도 힘들게 산다지. 그럼 땅을 다 잃고 나니 살 길이 막막하지. 아들이 품팔이를 나가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더군. 허허, 그 양반도 참. 빚을 제때 갚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말이야, 소문을 들어보니 좀 억울한 구석이 있다더라고.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소은은 물동이를 천천히 채우며 집중했지요. 최 부인네 시아버님이 박진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가 너무 높았다는 거야. 갚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지. 쉿,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최 부인네가 들으면 어쩌려고. 아낙네들은 김소은을 흘끔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소은은 여전히 멍하니 물동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낙네들은 안심하고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는 말기가 어두워서 괜찮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하면 어쩌나. 에이, 저 부인이 뭘 알겠나. 듣고도 못 알아들을걸. 김소은은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이자, 갚을 수 없는 빚, 억지로 넘어간 땅.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며칠 뒤 김소은은 한씨 부인을 따라 사당에 갔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지요. 사당 안에는 최문석의 아버지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빚을 갚지 못한 것이니
우리 잘못이 아니지요. 김소은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변명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요. 김소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감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사람들이 뭐라 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지요. 한씨 부인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최문석은 서재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소은이 차를 가지고 들어갔지요. 최문석은 아내가 들어오자 황급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은은 이미 보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와 숫자, 그리고 박진사라는 이름을요.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거기 두거라. 최문석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김소은은 조용히 물러났지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김소은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장부의 위치, 최문석의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가락까지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문석네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 사내였지요. 대문 밖에서 최문석을 불렀습니다. 최선비, 잠깐만 나와주시구려. 최문석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내와 이야기를 나눴지요. 김소은은 안채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애원하듯 손을 모았고 최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 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최문석은 한참을 대문 밖에 서 있다가 들어왔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소은은 부엌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 최문석은 한씨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소은은 복도를 지나다 그 목소리를 들었지요. 어머니, 오늘 박진산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그자가 감히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땅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살 길이 막막하다고. 빚을 갚지 못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쫓아버렸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법대로 한 일인데 무엇이 걱정이냐?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문석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김소은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이 빚을 졌고 그 빚의 이자가 지나치게 높았으며 결국 땅을 빼앗겼고 그 일로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 그리고 최문석네 집안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덮어두고 있다는 것. 김소은은 모든 조각을 마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소은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속내를 이제 알았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땅, 숨기고 싶은 과거,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사람들의 불안. 김소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쓸모있게 될 터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김소은은 여전히 둔한 며느리로 통했지만 이제 이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언젠가 이 집안을 뒤흔들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소은이 최문석의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둔한 며느리였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촛불만 남은 방 안에서 김소은과 최문석은 부부로 지냈지요. 하지만 최문석은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소은은 밤에도 말이 없었고 최문석 역시
아내에게 할 말이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어느 날 밤 최문석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자 김소은이 촛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최문석은 아내를 보며 픽 웃었습니다. 아직도 깨어 있었구려. 김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문석은 옷을 벗으며 중얼거렸지요. 참 편하긴 해. 아내가 말이 없으니 시끄럽지도 않고. 김소은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문석은 이불 위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그러던데 자네 소문이 자자하다더군. 최서방네 며느리가 말기가 어둡다고. 허허. 최문석은 술 기운에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이야기까지 꺼냈지요. 사실 나도 처음엔 걱정했네. 아내가 너무 둔하면 어쩌나 싶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잘된 일이야. 말기 밝은 아내였다면 집안일에 이것저것 참견했을 테니까. 김소은의 바늘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지요. 최문석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집안일은 아내가 모르는 게 나아. 쓸데없이 알면 골치 아파지니까. 최문석은 천장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소은은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며 들었지요. 박진사댁 일 말일세.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셨는데 박진사가 갚지 못한 거야. 우리가 뭘 어쩌겠나. 최문석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소은은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뭐라 하던데 신경 쓰지 말게. 우리는 떳떳하니까. 법대로 한 일이야. 하지만 최문석의 목소리는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 보였지요. 김소은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최문석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그런 걸 몰라도 돼.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최문석은 그렇게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김소은은 바느질을 마치고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문석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밤이야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구나. 낮에는 감추던 말들이 밤에는 술김에 흘러나오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고 최문석은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김소은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지요. 최문석은 옷을 갈아입으며 아내를 흘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잠을 자야겠네. 내일 관아에 갈 일이 있어서. 김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문석은 이불을 펴며 다시 말했지요. 참, 내일 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 잘 따르도록 해. 예. 김소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최문석은 잠자리에 누웠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최문석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박진산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말일세. 참 난처했어. 김소은은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문석은 아내가 듣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 말했지요. 그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하더군. 억울하다고, 이자가 너무 높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나. 이미 지난 일인걸. 최문석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김소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사실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 그래도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니까. 최문석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지요. 김소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네도 혹시 그런 소문 들었나? 마을에서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한다던데. 최문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최문석을 보았지요. 촛불이 김소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 자네는 그런 거 잘 모를 테지. 말기가 어두우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를 거야. 최문석은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김소은은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지요. 최문석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확신이 그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 밤에 흘러나온 고백, 최문석의 불안과 죄책감까지 모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지요. 김소은은 촛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옆에서 최문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최문석이 악몽을 꾸었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김소은도 깨어 있었지요. 괜찮으십니까? 김소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문석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지요. 꿈을 꿨네. 박진사가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더군. 최문석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소은은 일어나 물을 떠왔지요. 최문석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김소은은 최문석 옆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다시 켰지요.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자네는 좋겠네. 아무것도 모르니 걱정도 없을 테지. 최문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소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최문석은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둔하다는 믿음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박진산의 아들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최문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문석은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요. 김소은은 최문석이 잠든 뒤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최문석은 자신의 불안을 토해냈습니다. 낮에는 감추던 진심이 밤에는 숨김없이 드러났지요. 김소은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최문석의 죄책감, 한씨 부인의 불안, 집안의 비밀까지 모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은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여몄지요. 낮이 되면 다시 둔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얻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지요. 김소은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소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쌓인 진실들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최문석은 깨닫게 되겠지요. 자신의 아내가 결코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소은이 최문석의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와 찬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지요. 그날 밤 최문석은 서재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과 관련된 기록이었지요. 날짜와 금액, 이자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문석은 한숨을 쉬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요. 낮에 박진산의 아들이 또 찾아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문석은 매몰차게 돌려보냈지요. 그러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깊어 최문석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소은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지요. 최문석은 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자가 왔었네. 박진산의 아들 말일세. 김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문석은 이불 위에 앉으며 계속 말했지요. 참 끈질기더군. 땅을 돌려달라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미 우리 소유가 된 땅인걸. 최문석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소은은 바늘을 놓고 최문석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말일세. 요즘 자꾸 박진사 생각이 나더군.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정하던 모습이. 그때 내가 어렸지만 기억이 나네. 최문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김소은은 조용히 들었지요.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실 때 이자가 꽤 높았어. 한 달에 3푼이었으니까. 박진사가 갚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게 규칙이라고 하셨지. 최문석은 말하다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듯 했지요. 3푼이면 1년이면 원금의 3할 6푼이 되는구나. 박진사가 100냥을 빌렸으니 1년이면 36냥의 이자가, 2년이면 72냥. 최문석은 계산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이자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박진사는 2년 만에 갚으려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72냥. 그 양반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겠나. 최문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소은은 여전히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결국 못 갚으니 땅으로 대신 받았고 그 땅이 지금 우리 논밭이 되었지. 하지만 그 땅의 가치는 300냥은 좋게 되는 땅이었어. 최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게 된 것이지요. 100냥을 빌려주고 300냥짜리 땅을 받은 거네. 이건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야. 최문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지요. 김소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거래가 있었던 날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최문석은 깜짝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김소은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이었지요. 그것도 너무나 또렷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뭐라고? 정확히는 순조 23년 정월 대보름날 옷이었습니다. 박진사께서 100냥을 빌리러 오신 날 말입니다. 김소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문석은 말문이 막혔지요. 그리고 2년 뒤 같은 날 박진사께서 돈을 갚으러 오셨지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께서 땅 문서를 받으셨지요. 김소은은 마치 장부를 읽듯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최문석은 입이 벌어진 채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자네가 어찌 그걸 아나? 서재에 있는 검은색 괴짝 안왼쪽에서 세 번째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묶인 장부 말입니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장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깊이 숨겨둔 것이었지요. 언제 그걸 봤단 말인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방님께서 밤마다 서재에서 나오실 때 손에 먹물이 묻어 계셨고 그 색깔이 오래된 먹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보실 때마다 얼굴이 어두우셨지요. 김소은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문석은 점점 더 놀라움에 빠져들었지요. 또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어머님께서 사당에서 하신 말씀, 박진사댁 아들이 찾아왔을 때 나눈 대화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그 조각들을 맞추니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김소은은 촛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문석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의 아내가 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을. 자네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예. 김소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문석은 당황하여 일어났지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왜 둔한 척을 했단 말인가?
말을 하면 서방님께서 경계하셨을 것입니다. 저를 멀리 하셨을 테고 진실은 더 깊이 숨겨졌겠지요. 김소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문석은 뒤로 물러나며 주저앉았지요.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이 일을 밖에 알리겠다고? 아닙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문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서방님께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김소은은 최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둔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하신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아직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박진사댁에 땅을 돌려주십시오. 최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네. 그 땅은 이미 우리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도리로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소은은 계속 말했지요. 서방님께서는 밤마다 악몽을 꾸십니다. 박진사가 나타나는 꿈을. 그것은 서방님의 마음이 이미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문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소은의 말이 맞았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 땅은 우리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머님을 설득하겠습니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가 어머니를 설득한다고? 어머니께서는 자네를 둔한 며느리로 여기시는데 바로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으니까요. 김소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문석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아내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자네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인가? 둔한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본 것? 계획이라기보다는 필요였습니다. 이 집안의 진실을 알려면 경계를 풀어야 했으니까요.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지요.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지금까지 겁쟁이였어. 아버지의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했지. 편한 쪽을 선택한 거야. 최문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김소은은 최문석에게 다가가 앉았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십시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우습게 본 것도 진실을 외면한 것도. 김소은은 최문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을 꿇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박진사댁 앞입니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내일 아침 박진사댁을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밤은 깊어갔지만 방 안은 환했습니다. 촛불보다 더 밝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실이었지요. 김소은은 더 이상 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문석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아내의 첫 말이 이 집안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최문석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김소은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김소은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문석은 사랑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지요. 오늘 박진사댁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었지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대청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은이 상을 들고 왔지요.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얼굴빛이 좀 다르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김소은은 상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냐? 내가 먼저 말을 꺼내다니. 박진사댁 땅에 대한 일입니다. 순간 한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문석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 일을 내가 어찌 아느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김소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당황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지금까지 둔한 척을 한 것이냐?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김소은의 말에 한씨 부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냐? 시아버님께서 박진사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박진사댁이 땅을 빼앗기고 몰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문석은 고개를 숙였지요. 감히 며느리 주제의 시댁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김소은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 집안이 떳떳하지 못한 재산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자손만대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소은의 말에 한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문석이 나섰지요. 어머니,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저도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도리로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 땅은 우리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다. 한씨 부인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지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문석의 말에 한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소은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밤마다 사당에서 하시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께 편치 못한 마음을 고백하시는 것을요. 한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내가 그것까지 들었단 말이냐? 예. 어머님께서도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김소은의 물음에 한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나도 말렸다. 이자가 너무 높다고 박진사가 갚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영감께서는 듣지 않으셨지. 한씨 부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사댁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외면했다. 우리 집안이 편해지는 것이 좋았으니까. 하지만 그 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최문석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그렇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읍시다. 박진사댁에 땅을 돌려드립시다. 최문석의 말에 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없으면 우리 살림이 어려워진다. 어렵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정말 이 집안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님. 이 집안이 바르게 서야 저도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김소은의 말에 한씨 부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내 말이 맞구나.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지. 한씨 부인의 말에 최문석은 안도했습니다. 김소은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박진사 댁에 가서 사과하겠다. 영감 대신 내가 책임을 져야지. 최문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소은도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지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남루한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기와집에서 살던 양반가였지만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최문석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이었지요. 최문석입니다. 잠시 뵙고 싶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은 최문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선비께서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진사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박진사가 앉아 계셨지요. 최문석 네 식구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최문석과 김소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사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어르신,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르신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진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계속 말했지요. 제 남편이 어르신께 돈을 빌려드릴 때 이자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르신께서 땅을 잃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땅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최문석이 품에서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진사는 그것을 보고 손이 떨렸지요. 이게 정말입니까? 예, 어르신.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이제야 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문석은 땅 문서를 박진사 앞에 놓았습니다. 박진사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진사의 아들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다시 말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르신 집안에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박진사의 말에 한씨 부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최문석과 김소은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박진사는 손을 내밀어 한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부인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니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소은은 박진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진심 어린 사과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무릎을 꿇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죄를 안고 살았을 게다. 아닙니다, 어머님. 바로잡으신 분은 어머님과 서방님이십니다. 김소은의 말에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문석도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은 뒤에 가벼움이었지요.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이 집안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사 댁에 땅을 돌려준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최문석네 집안이 박진사에게 땅을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에 최씨 댁이 박진사에게 땅을 돌려줬다지. 그것도 그 집 마님이 직접 무릎까지 꿇으셨다더군. 허허, 그 집안이 양심을 되찾았구먼.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의아해했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최문석네 집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문석은 서재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돌려주고 나니 집안 살림이 빠듯해졌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김소은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최문석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김소은은 옆에 앉으며 물었지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땅을 돌려주고 나니 수입이 줄었네. 앞으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게야. 최문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소은은 조용히 웃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시지요? 물론이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니까. 최문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소은은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느질로 돈을 번다니 체면이 서지 않네. 체면보다 살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김소은은 마을 아낙네들의 옷을 깃고 바느질하는 일을 시작했지요. 솜씨가 좋아 소문이 났고 일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씨 부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했지만 이제는 당당했지요. 어느 날 한씨 부인이 장터에 갔습니다. 몇몇 부인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용기 있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씨 부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들은 감탄하며 말했지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훌륭하십니다. 며느리가 바른 말을 해준 덕분입니다. 한씨 부인은 김소은을 칭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렀지요. 얘야, 이리 와보거라. 예, 어머님. 김소은이 다가가자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바로 세웠구나. 고맙다.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소은의 말에 한씨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란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김소은도 시어머니를 안으며 생각했지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땅을 돌려준 뒤 최문석네 집안의 살림은 빠듯해졌지요. 예전처럼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줄 품삯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머슴 하나가 최문석을 찾아왔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품삯을 올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미안하네만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네. 최문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 형편을 탓할 수 없지. 알아서 하게. 머슴이 나간 뒤 최문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소은이 옆에 다가왔지요. 서방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네.
아내가 어찌 밭일을 한단 말인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네. 함께 해보세. 다음 날부터 최문석과 김소은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양반 도령이 직접 농사를 짓고 양반 부인이 밭을 매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지요. 저것 봐라. 최선비가 직접 밭을 가는구먼. 며느리도 함께 일하네. 저 집안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가 보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물을 떠왔지요. 수고했구나. 이제 쉬어라. 어머니, 괜찮습니다. 최문석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김소은도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힘들지 않나? 한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저었지요. 힘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그래, 떳떳하게 번 돈으로 사는 것이 진짜 편안함이지. 한씨 부인의 말에 세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가족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박진사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최선비,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최문석은 박진사의 아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놓았지요.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쌀입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어서 나눠드리려고요. 박진사의 아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최문석은 깜짝 놀랐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땅을 돌려주신 덕분에 저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박진사의 아들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문석은 그 마음을 받았지요.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박진사의 아들이 돌아간 뒤 최문석은 김소은을 불렀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쌀을 보내왔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김소은은 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문석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자네 말이 맞았네. 바르게 살면 복이 돌아온다고. 복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복이니까요.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보내온 쌀로 지은 밥이었지요. 한씨 부인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밥이 평생 먹은 밥 중에 가장 맛있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최문석도 동의했습니다. 김소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지요.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지만 그보다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떳떳함과 평안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문석은 김소은과 함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네.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잘못을 외면하고 살았을 게야. 최문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소은도 남편의 손을 꼭 쥐었지요. 지금이 행복합니까? 김소은이 물었습니다. 최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예전에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 지금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벼워.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예전에는 그 달빛도 무거웠지만 이제는 밝고 고요했습니다. 최문석네 집안은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였습니다. 선택의 대가를 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지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아내에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가족에게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최문석네 집안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평안했습니다. 김소은은 더 이상 둔한 며느리로 불리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지혜로운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소은은 장터에 바느질감을 사러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김소은 부인을 아십니까? 최시댁 며느리 말인가? 알지. 저 부인이 처음에는 둔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지 않나. 맞아. 그런데 알고 보니 가장 총명한 사람이었다더군. 아낙네들은 김소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처럼 비웃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목소리였지요. 저 부인 덕분에 최시댁이 바로 섰다지. 그럼 박진사댁 땅을 돌려준 것도 저 부인이 나섰기 때문이라던데. 김소은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최문석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네. 예, 서방님. 김소은은 물건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문석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좋은 소식이 있네. 무슨 소식입니까? 관아에서 서기 자리를 제안했네. 녹봉은 많지 않지만 떳떳한 일이야. 최문석의 말에 김소은은 기뻐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하실 만한 일입니다.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 덕분에 이런 기회가 온 거야. 최문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스스로 바뀌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대청에서 내려와 말했지요. 얘야, 고맙구나. 내가 이 집안에 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 보다. 어머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은은 시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처음에는 내가 둔해서 좋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슬기로운 며느리를 맞은 거였구나. 슬기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슬기로움이란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다정하게 안았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 댁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사가 직접 왔지요.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선비 한씨 부인, 그리고 김씨 부인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들어오십시오. 최문석은 박진사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한씨 부인과 김소은도 마루에 앉았지요. 올해 농사가 잘 되어 과일을 좀 가져왔습니다. 박진사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탐스러운 배와 사과가 들어있었지요.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문석은 송구스러워했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댁 식구들 덕분에 저희 집안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박진사는 김소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부인께서 바른 말씀을 해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셨고 그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박진사의 말에 김소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문석과 한씨 부인도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박진사가 돌아간 뒤 세 식구는 마루에 앉아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배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흘러나왔지요. 참 맛있구나. 한씨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최문석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진사 어르신께서 정성을 다해 기르신 게 느껴집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마음도 편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한씨 부인의 말에 김소은은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문석과 김소은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쳤지요.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최문석이 말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 왜 둔한 척을 했던 건가? 김소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총명하게 굴었다면 서방님 집안은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방심하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제가 할 일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웠네. 나는 자네를 둔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내가 둔했던 거야. 아닙니다. 서방님께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김소은의 말에 최문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내 아내여서. 저도 감사합니다. 서방님께서 제 남편이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지요. 최문석은 관아에서 서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니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김소은은 여전히 바느질로 집안을 도왔습니다. 솜씨가 좋아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석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최문석 네 식구들도 참석했습니다. 저기 김씨 부인이 오시네. 정말 훌륭한 분이야.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신 분이지. 사람들은 김소은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둔하다고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지요. 한 안악이 김소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찌 그리 지혜로우신지 궁금합니다. 안악의 물음에 김소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듣고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행동하기보다 관찰하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김소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느꼈지요. 해가 저물 무렵 최문석 네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지요.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참 좋은 밤이로구나. 한씨 부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문석도 동의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편하니 달빛도 더 밝아 보입니다. 김소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1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집안은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이구나.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소은은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스스로 복을 만드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어.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말이야. 최문석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소은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지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소은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둔한 척하며 진실을 지켜보다가 집안을 바로 세운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문석은 관아에서 인정받아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지요. 언제나 아내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은 용기 있는 분으로 기억되었지요. 그리고 김소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았지요. 다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집안을 돌보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느 겨울밤 최문석과 김소은은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문석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자네와 함께해서 참 다행이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세. 바른 길을. 예, 서방님.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바보라 불리던 아내는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둔한 며느리라던 혼인은 가장 복된 인연으로 남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이 떳떳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강할 때가 있고 기다림이 행동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김소은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지혜로 한 집안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보라 불리던 아내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